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봄볕은 꽃을 피우게 하고 닫힌 창문을 열어놓게 하지만 우리 피부에는 불청객이나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봄철에 피부 트러블을 겪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고운미래 네트워크 클리닉 임건묵 원장과 함께 봄철 피부 색소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봄이면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기미와 주근깨, 또 잡티. 봄철 자외선은 가을철보다 1.5배가 강하기 때문에 깨끗한 피부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색소를 관리해야 합니다. 봄철 피부 색소를 관리하는 적극적인 치료법에 대해 임건묵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요. 봄이 되면 안색이 더 어두워지고 또 기미랑 잡티 같은 게 진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 그런가요? 얼굴 색소도 보면 네. 이제 좀 겨울철에 추울 때는 좀 숨고 더울 때는 좀 올라오는 듯한 그런 좀 사이클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쯤 되면 얼굴이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좀 환해지는 느낌을 받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봄이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외출도 잦게 되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겨울보다 좀 강해진 자외선에 노출이 많게 되고 그러면 색소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환자분들이 요새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하면서 외래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분 탓만은 아니었네요. 근데 그렇다고 봄이 됐는데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분들도 많은데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이제 피부 때문에 집에 있다라는 것은 좀 우울하죠. 예. 이제 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꽃들이 이제 서로 봐달라고 막 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꽃가루가 날리게 되고 그러면 꽃가루 알러지도 생기게 되고 또 이제 겨울 내내 보습에 신경을 많이 쓰다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제 보습에 이제 신경을 덜 쓰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건조증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건조증에 의해서 이제 뭐 피부 염증이라든가 뭐 이런 각종 피부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혹은 뭐 이런 아토피성 피부 염증이나 뭐 알러지나 꽃가루 알러지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적당한 투약과 그다음에 연고 치료 그리고 보습 관리로서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제 기미 잡티 등의 색소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의 예방의 첫 걸음은 사실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예.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적당한 자외선 차단제를 바름으로써 뭐 이렇게 기미 색소의 예방을 할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주의하실 것은 아침에 발랐으니까 이제 끝 그러시면 안 되고요. 좀 예. 자주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색소 침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가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고 나서 예쁘게 마무리까지 하고 선크림,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다시 덧바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보면 이제 화장을 지우고 또 다시 바른다라는 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죠. 네네. 또 요새는 이제 뭐 선블럭 기능이 있는 뭐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컴팩트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어렵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색소는 더 진해지고 또 없던 색소들도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게 되는데요.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색소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럴 때에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적극적인 치료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뭐 전문적인 색소 치료를 이제 뭐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색소 치료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레이저로 색소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레이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은 뭐 색소를 침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레이저, 뭐 기미, 흉터 레이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가장 많이 오시는 것이 표피에 있는 이제 잡티들과 검버섯 등을 이제 제거하러 많이 오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눈에 많이 띄니까 이제 그걸로 많이 오십니다. 근데 이것은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IPL이라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제거하는 방식인데요. 어떤 식이냐면 순간적으로 강력한 빛이 이렇게 반짝하고 나가서 일반 살들은 영향을 주지 않고
검은색 색소를 띠고 있는 병변들만 가피를 앉혀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개발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뭐 효과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레이저로 평가받고 있고요. 또한 이제 아주 얕게 있는 경우, 뭐 점이라든가 아니면 또 굉장히 얕게 있는 그런 병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 빼는 레이저로 알려져 있죠. 이제 CO2 레이저라는 이제 그런 레이저로 살짝 제거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네. 그냥 레이저 치료를 받는다. 뭐 이렇게 들으면 좀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 기미를 없애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은가요? 그 기미 치료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사실 이제 기미의 생성 기전이라든가 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난 15년 이상 좋은 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1064 파장대의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1064 이제 파장대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뭐 Q 스위치 토닝 혹은 롱펄스 토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1064 파장대 레이저 롱펄스 그 레이저를 뭐 그냥 잘라서 쓰느냐 혹은 길게 쭉 나오게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좀 레이저가 달라집니다. 기본 원리를 보면 겉에 있는 색소보다는 밑에 있는 멜라닌 세포를 깨트려서 기미를 호전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런 근거로 이미 이제 뭐 수많은 의료진들이 많은 좋은 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데 이 방식의 단점이 뭐냐면 재발이 너무 쉽게 되고 그리고 그 재발이 되었을 때 기존의 병변보다 더 까맣게 올라오는 그런 단점이 꾸준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는 멜라닌 세포도 깨면서 그 멜라닌 세포를 공급해주는 더 밑에 단계, 뭐 모낭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기전을 차단하는 방식으로도 레이저를 많이 합니다. 이제 요게 이제 1064 롱펄스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차단하는 그 유입도 막고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색소도 깨트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 방법에다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Q 스위치 토닝이나 다음에 롱펄스 토닝, 다음에 1927 나노미터 파장대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이제 트리플 토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식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보통 기미가 있으면 홍조도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홍조까지 있는 경우에는 755 파장대의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쿼트로 토닝이라고 하죠. 네 가지니까 쿼트로 토닝을 하는 방식도 좋은 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얼굴에 딱지가 남는다든지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고요. 다만 이제 레이저를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술 직후에는 뭐 1시간 정도 혹은 2시간 정도는 약간 붉게 될 수 있지만은 사실 금방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이런 새로운 레이저 방식으로는 기미가 싹 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이제 싹 사라지는 게 저희 의료진의 숙제이긴 하죠. 근데 네. 기미 치료에 아직까지는 완치는 없습니다. 기미는 꾸준히 개선을 시키고 호전을 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레이저 치료가 끝났다라고 해도 나 이제 끝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 뭐 집에서 열심히 팩도 해주시고 선크림도 열심히 발라주시고 또 뭐 기미 색소에 좋은 음식도 많이 섭취해주고 수분도 많이 섭취하시고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됐을 때 좋은 상태가 유지가 잘 되고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외국어를 배운다든가 혹은 뭐 뭔가 새로운 걸 열심히 배우는 것도 자기 개발이지만 네. 사실 이런 뭐 피부라든가 이런 자기 이미지를 꾸준히 관리하고 피부를 개선시키고 이런 것도 분명한 자기 개발이고 또 자기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색소가 많이 침착돼서 이런 레이저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예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제 인간의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뭐 완벽하게 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저희가 이제 햇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광선을 쬐게 되면 결국은 뭐 완벽한 예방법은 없지만 네. 다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꼼꼼하게 세안을 하고 적당하게 각질을 제거하고 또 이제 봄철에 찾아오는 춘곤증이라든가 혹은 뭐 피부의 탄력을 위해서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고 이런 것은 이제 기본이죠. 네, 제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리터 정도의 수분을 꾸준히 그리고 의식적으로 섭취했을 때 피부가 네.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백질 섭취를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뭐 고기 종류를 좀 줄이시는 게 좋겠죠. 영양소 중에 단백질이 알러지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봄철에는 좀 더 줄이시는 게 좋고요. 또 요즘은 각종 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네. 면 종류의 음식도 좀 줄이시는 게 도움이 좀 되고요. 또 요즘 보면 음식 트렌드까지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설탕 섭취를 줄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방법들은 이렇게 음식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물도 많이 먹고 이런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생기는 각종 피부 트러블과 그런 것을 이제 없애주기 때문에 피부도 맑아지지만 다이어트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임건묵 원장과 함께 봄철 피부 색소 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활동성이 뛰어난 아이들은 늘 여기저기 다칠 위험을 안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놀면서 다칠 수도 있지 하고 쉽게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뼈는 성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주 열린병원 정형외과 배영렬 과장과 함께 오늘은 소아골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구장이어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모든 부모들의 바람이지만 개구장일수록 부러지고 깨지는 부상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데요. 다양한 소아골절의 유형과 치료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배영렬 과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아이들의 뼈는 성인과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아이들의 뼈는 다공성 구조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많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의 그 골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골막이라는 거는 이제 뼈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골막이라고 합니다. 그 골막이 성인에 비해서 훨씬 두껍고 단단하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성인에게서는 볼 수 없는 성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성장판이라는 구조물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의 뼈와 또 어른의 뼈는 구조가 다른데 그래서 골절이 생기는 이유도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골절이 생기는 이유는 똑같죠. 다쳐서, 그러니까 힘을 받아서 생기는 건데요. 이제 아이들의 뼈의 특징이 앞서 이야기한 대로 다공성의 구조이고 또 골막이 굉장히 단단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특징이 있어서 어른들하고는 약간 다른 양상으로 골절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냥 골절이 되면은 바로 부러져 버리는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 골절이라고 그래서 골절 전 단계 골절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불완전 골절의 예로 볼 수 있는 게 소성 변형이나 융기 골절 그리고 녹색줄기 골절이라는 골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절들을 하나하나 보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소성 변형이라는 걸 설명드리겠는데요. 뼈가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는 형태로 변형이 생긴 골절을 우리가 소성 변형이라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면은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선보다 뼈가 앞으로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뼈가 휘어져서 골절까지는 아니고 휘어진 변형이 생기는 건데 그걸 소성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그 화살표 있는 부분에 보면 뼈에 주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걸 갖다가 융기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보면 뼈가 소성 변형을 일으킨 상태에서 더 많은 힘을 받게 되면은 결국엔 부러지게 되는데요. 그 부러지면서 생기는 특이한 형태의 골절이 녹색줄기 골절입니다. 그 녹색줄기라는 거는 이제 버드나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가 버드나무를 부러뜨릴 때 부러뜨리고 나면은 껍질은 붙어 있고 속만 부러지게 되죠. 뼈도 똑같습니다. 튼튼한 골막에 의해서 뼈는 부러지는데 골막에 의해서 뼈가 완전히 부러지지 않고 불완전 골절이 되는 것을 우리가 녹색줄기 골절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른들은 뼈가 부러져 버리니까 좀 명확한 것 같은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예, 아이들은 뼈 모양도 그렇고 네. 성장판도 있고 그래서 진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골절을 진단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어떻게 다쳤는지,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해진 힘이 아이들에게 골절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힘이었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픈 부분이 어디 있는지 만져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 방사선 사진, 한마디로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되고요. 엑스레이를 찍은 후에 찍을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네. 아이들은 성장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어른하고 달리 한쪽만 찍어서는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양쪽을 다 찍어서 비교를 해보게 되고요. 그래도 의심이 되는데 골절선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MRI나 CT 같은 정밀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밀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골절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2주 정도 그 고정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2주 정도 시행하고 난 이후에 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그 엑스레이 상에서 골막 반응이라 그래서 골절이 있을 때 치유되는 반응이 2주 정도면 나타나거든요. 그걸 통해서 골절이 있다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혹시 아이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골절의 형태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보면은 보통 다칠 때 넘어져서 다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넘어지면서 손을 많이 짚습니다. 그래서 주로 골절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보통 그 손목 주변에 있는 이쪽에 있는 뼈가 많이 골절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손목 부분 골절이 보통 소아 골절에서 40% 정도가 발생하는 걸로 보고되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뛰어내리면서 다리에 충격을 받으니까 하체 그 발목 위쪽에 있는 뼈에서 골절이 잘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골절이고요. 또 골절은 아니지만 응급실이나 외래로 자주 오는 환자가 있는데 요골두 아탈구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팔이 빠졌다고 해서 오는 질병이 대부분 그 질병입니다. 요골두 아탈구가 뼈가 빠졌다고 하는 말인가요? 예,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요골두 네. 아탈구. 이거는 이제 팔꿈치, 이쪽 팔꿈치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아 손상의 하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팔이 빠졌다고 어른들이 올 때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시고 오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을 진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어떻게 다쳤는지 확인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어른이 당기거나 아니면은 형이나 누나가 당겼을 때 네. 그럴 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징적인 병력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탈구라는 게 탈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긋난 정도라서 네. 어긋난 걸 맞춰주기만 하면은 바로 팔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추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사탕 같은 거 줘서 아픈 손으로 잡아보게 해서 그걸 잡으면은 보내고 안 잡으면 이제 이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추가적인 검사, 엑스레이나 다른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이거의 특징이 한 번 발생을 하게 되면 자꾸 재발하거든요. 네. 그 재발하는 게 보통 이제 6살, 7살까지는 재발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 팔을 당기는 행동을 주의해야 되고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파하면 바로바로 병원에 와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소아 골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성장판이 있어서 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골절로 인해 성장판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성장판의 외상에 의해서 성장판이 골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성장판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골절로 인해서.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장판 골절 자체가 성장판 손상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성장판에 골절이 되더라도 80% 정도에서는 그 성장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크게 되고요. 네. 문제가 되는 성장판 손상, 그러니까 문제가 돼서 뭐 성장이 정지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뼈의 모양이 변화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성장판 손상은 성장판 골절에서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에서처럼 보면은 솔터와 해리스라는 사람이 성장판 골절에 대해서 분류를 해놓은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이. 네. 그래서 1형에서 5형까지 분류를 해놨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성장판 손상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흔한 그 단계는 2단계이기 때문에 네. 보통은 성장판에 문제가 되는 건 크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참 다행이네요. 네. 아이들의 뼈는 근데 이제 계속 자라니까 골절이 돼도 심각하게 어른들만큼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은가요? 예, 어른들하고 달리 아이들이 뼈는 성장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골절 치유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골절되고 어느 정도 뼈만 줄기만 이렇게 맞춰놓으면, 그러니까 방향 뭐 딱 맞추지 않고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어긋나게 맞춰놓더라도 예. 아이들이 크면서 이게 정상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재형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처음부터 수술하지 않고 보통은 고정 치료, 그러니까 깁스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예. 다음 사진을 보면은 오른쪽에 대퇴골 골절로 깁스 치료를 시행한 아기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골절을 어느 정도 정렬을 맞추고 깁스 치료를 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4주 정도 경과했을 때 다음 사진을 보면은 그 골절된 뼈 주위로 뼈가 많이 생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뼈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깁스를 제거했지만 모양은 좋지가 않아요, 지금. 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이제 2년 정도 경과했을 때 사진이거든요. 보면은 정상적인 모양으로 양쪽 모양이 똑같게 이렇게 바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골절에서는 고정 치료하면은 웬만하면은 다 낫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고정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특별한 골절 중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한 골절이 있기 때문에 그건 꼭 그 전문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배영렬 과장과 함께 소아골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근 우울증이 사회적 질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과 함께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고 다양한 신체적 증상까지 동반해서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질환인데요. 매사에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식욕 감퇴에 변비, 불면증이 생기거나 또 반대로 계속 잠만 자려고 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봄철 햇볕이 이 우울증의 특효약이라고 하네요.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에 나가는 게 어렵다면 베란다나 사무실 창문 안쪽에 서서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건강 주치의가 참 가까이 있는 셈이죠. 나른한 햇볕과 함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